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체감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강세를 주도했던 섹터 중심으로도 낙폭이 꽤 크게 나타나서 시장 대응이 만만치 않은 시장으로 보입니다. 3월달 시장이 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초 약간의 이런 흐름들도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시장 대응을 해야 되니까 시장 이야기와 섹터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를 좀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코스피가 22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소부장, 2차 전지가 하락 출발한 가운데 해운과 정유, LPG 에너지, 그리고 인터넷과 건설, 엔터미디어 음반, 그리고 제약 바이오 등의 일부 종목들이 상승 출발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미용기기와 종합 물류 등의 테마군이 강세를 일단 나타냈습니다. 전일 미국 ISM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구인 건수죠. 강세를 보이면서 강한 경제지표에 시장 금리가 상승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한때 4.4%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좀 올려드리면 이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관련된 그 지표인데요. 한번 자료를 좀 띄워주시죠. 예.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은 이 경기가 너무 좋다, 뜨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파란색 실선이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 금리 인하 경로를 상당히 좀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결국 이제 빠지게 된 이유는 이렇게 지표들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구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고용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위험자산 선호가 축소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JP모간이 그래서 어떠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2022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선 ISM 제조업 지수로 인해서 노랜딩 내 연착륙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노랜딩 시나리오에서는 24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무엇일까라고 평가를 하면서 추세적인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조합이 주가를 계속 상승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강세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좋은 게 주가가 꼭 빠져야 되나? 오히려 경기 좋은 게 금리 인하보다도 주식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한 거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초기에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좋을 수는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하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더 불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예, JP모건의 이야기도 한번 의미 있게 들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자료를 좀 띄워주실까요? 그 다음 자료인데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구인 건수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이거 너무 뜨거운 거냐 이렇게 경기에 대한 이슈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파월이 중시하는 구인 배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그 일자리 수거든. 빈 일자리 수.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내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개수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1.356배로 전일 대비 0.073배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배가 넘었거든요. 내가 일자리 그만두면은 적어도 2개 정도는 일자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시장에서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중시하는 구인 배율이 파월이 가장 중시하는 구인 배율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가 6월이 좀 빠르다고 느껴지더라도 7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하지 말자. 단기적으로 조금 출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또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HLB 그룹주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급락한 가운데 오전에 대만에서 진도 7.2 지진 발생으로 TSMC 일부 생산 라인 인원이 대피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은 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또 분석이 되면서 또 주춤했죠.
10시 전후로 외국인 선물을 6,300억대 정도 순매도하고 이 시간대에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금융투자 현물 매도를 유도하고 시장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11시 기준 외국인 선물 1조 원대 이상 순매도했고요. 코스피 2,710선까지 후퇴했고 삼성전자가 낙폭을 일부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업종들의 낙폭이 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350원 상회하면서 연고점 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들도 현선물 동반 순매도 전환했지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순매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1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졌고요. 실적 기대감은 삼성전자 쪽으로 역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등 그리고 강한 경제 지표로 상승한 유가 영향에 해운주 그리고 에너지 등의 관련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반면 연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테슬라 영향에 업황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2차전지 밸류체인이 동반 약세되었습니다. 코스닥은 금리 인하 기대 후퇴에 성장주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반도체와 일부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 대표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고요. 2차전지는 테슬라 1분기 인도량 감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발언 등이 다중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미용기기 업종 그리고 대표 업종 약세 순환매 성격의 매수에 유입되면서 일부 엔터 미디어 업종도 플러스권으로 올라왔고요.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운수창고 업종 상승 전환하면서 강세 보였고 사우디 플랜트 공사 수주로 GS건설이 건설업 주가 상승에 기여했고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네이버나 카카오의 반등세가 나왔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아마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순환매 양상으로 인터넷 업종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쏠림이 역시 삼성전자 위주로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내에서도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소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하이닉스는 올해 3%대 오늘 하락세를 보였죠. 원달러 환율은 1350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 업종이 의외로 강세를 보였는데 아마 금리 인하 지연 우려 때문에 경기 방어주 성격인 음식료품으로 수급이 좀 몰렸고요.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리온 등 전반적인 업종 주가 강세였습니다. 또한 GS건설이 사우디에서 1조 6천억 규모 가스 플랜트 공사 수주로 급등하면서 건설업의 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중동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따른 운임 가능성, 상승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온수창고 강세였고요. 특히 흥하해운이 급등하면서 업종 주가 상승에 기여가 컸습니다. 전일 인적 분할 이슈로 급등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 하락으로 운수장비 약세를 이끌었고 철강, 금속 그리고 유통업도 뒤이어서 약세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업종별로 화학이 강세였는데 그중에 엔캠이 미국의 IRA상 해외 우려 기업의 중국을 포함하면서 수혜를 받는다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보였고 뒤이어서 컴퓨터 서비스, 종이, 목재도 강세였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IT 주가 하락으로 약세를 보인 부분도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가 주된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고 더군다나 HLB나 삼천당 제약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제약 쪽의 일부 약세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이 좀 만만하지 않았던 시장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반도체가 특징적으로 잡혔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 마감을 보였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PC, 2월달 근원 PC 가격 지수도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4월 1일 발표된 3월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50.3으로 17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죠. 경기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신중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 데 따른 위험이 너무 늦게 내리는 데 따른 위험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연방기금 금리 조정이 급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약속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신에 따르면 반도체 쪽에 관련된 이슈가 미국 쪽에서 하나 나왔죠. 그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오늘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또 부각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자료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블룸버그 통신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 상무부가 2022년 발표한 것과 같은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장비 소재주들에 대한 일부 경계심이 발동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오늘 뭐 주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다올투자증권에서 오늘 코멘트를 냈는데요.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런 요청이 됐고, 로직 같은 경우는 아마 14나노 메모리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18나노 이하의 칩 수출 제한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고요. 해당 언론이 향후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후보 회사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을 해당 언론에서 언급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번 언론 보도의 내용 등은 작년부터 언급해왔던 수준에서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점에서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빠졌다 보기에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거고요. 국내 주요 현산업체나 소부장 해당 수준에서 이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복잡한 셈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급진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보면 제재 관련 보도로 인한 우려 확대가 있었지만은 이를 감안해왔던 소부장들의 판매 전략 등으로 실질적인 또 펀더멘탈 훼손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보도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권할 것을 이제 권고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커버리지 내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최선호주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오늘 대만 쪽에 이슈가 있었죠. 자,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까요?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TSMC가 대만 지진 발생 후에 생산 라인을 일부 철수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만이 TSMC를 포함한 반도체 밸류 라인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촉각을 곤두세웠고요. 삼성전자가 이것 때문에 장중에 쫙 그 하락폭을 쫙 줄이다가 종가 무렵에 조금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죠. 자,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자,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붉게 나와 있는 동부 쪽이죠. 이쪽이 이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오늘 대만 쪽 지진 발생했던 영상을 또 보니까 건물이 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만 쪽 지진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거리가 나와 있어요. 서부권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반도체 라인이나 여러 가지 생산, 제조 라인 단지들이 서부권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평가한 자료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왼쪽 쪽으로 세미컨덕터 클러스터가 이제 대만 쪽에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리츠증권에서 대만 지진 영향에 대한 점검이라는 장중 코멘트를 내면서 TSMC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지진 7급으로 주로 설계가 돼서 현재 석영 파이프 소재 파열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 생산 라인이 파손되어서 일부 기계들은 생산 중단하고 점검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구 작업에 약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2분기 실적의 실제 손실은 약 6천만 달러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자, UMC 같은 경우도 뭐 공장의 인원 철수가 일부 됐고요. 공장 시설은 정상이지만 일부 기계 가동 중단하고 점검 중에 있다 보였고요. 그다음 패키징 기업인 ASE 같은 경우도 회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패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 직원들이 대피했고 기계들도 가동 중단하고 점검 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AUO의 공장이 많은데 관련 인은 대피했고 피해 규모는 파악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뭐 일부 피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마이크론 지진 이후에 가격 협상의 태도가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전에 대만 지진 이후에 마이크론의
구매 계약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마이크론은 가전과 네트워크 D램 2분기 판가 협상 중에 일부 계약 논의를 중단을 한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물량 배분을 위한 생산 차질 영향 파악도 목적이 있겠지만은 공급 부족을 감안한 가격 협상력 증대 전략으로 판단된다라고 오후에 나왔거든요, 보도가. 그래서 실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일부 반도체 회사들이 이 관련된 대만 쪽의 지진 사항을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일부 계약 논의를 판가 협상을 이제 중단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내일 정도 모르겠어요. 뭐 삼성전자나 이쪽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자료를 좀 띄워주시죠. 엄블레라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반도체 대형주 외국인 거래 동향입니다. 왼쪽이 삼성전자, 오른쪽이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쪽이 월등하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물론 뭐 판 것보다는 산 것이 조금 더 많은데 실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해서 매수 위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내 삼성전자 비중과 원달러 환율 추이인데 지금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검은색 실선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계속 올라오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코스피 내 삼성전자 비중인데요. 이 보시면은 사실은 과거에 2012년, 13년 과거 보면 거의 이제 역배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많이 이제 빠지면은 비중이 올라가고 이렇게 원달러 환율 비중이 올라가면 사실은 좀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또 동행성을 나타내는 희한한 국면입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비중도 올리면서 또 코스피에 내에서 삼성전자 비중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아마 삼성전자 중심으로 뭔가 수급이라든지 뭔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과거와 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DS투자증권에서 반도체 낸드의 반격이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오면서 가격 인상세가 이어질 것에 대한 재고 축적 수요가 낸드 쪽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낸드 쪽과 D램 쪽의 스팟과 컨트랙트 프라이스, 그러니까 계약 가격이죠. 계약가. 이 보시면 대부분 다 이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D램과 낸드 공이 지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올해 상반기 내에 범용 서버의 재고 정상화나 25년 견조한 수요를 전망하기도 했고, 델 같은 경우는 AI가 추론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텍스트 훈련 방식에서 비정형 데이터 훈련 방식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온프라미스나 엣지 단에서 스토리지 수요가 증가하는 초기 단계임을 언급했다라고 이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디서 낸드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일까라고 이제 자문을 하면서 올해 1분기 재고 축적 수요 중심의 반등이 있었다면 2분기 이후부터는 낸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게 결국은 온프라미스 양으로 AI 서버 구매가 증가하면서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SSD 수요 역시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영상과 음성 등 텍스트 데이터보다 더 큰 조정 용량을 요구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추론용 그 AI 서버에서 훈련용 AI 서버 대비 SSD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서버 분류별 SSD 수요 전망인데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들이 왼쪽에 보시면 추론용 AI 서버죠.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쪽에서 증가율이 굉장히 높고요. 오른쪽 보시면 AI용 어플리케이션 낸드 수요 전망인데 역시 스마트폰도 성장하는 걸로 보이고 데이터 센터 쪽도 성장하는 걸로 보이죠. 온 디바이스 AI가 역시 뭐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낸드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DS투자증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메모리 업체 비중 확대를 역시 추천을 했고요. 더군다나 수혜 강도를 고려하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으로는 D램 1비향 전공정 장비업체, 뭐 삼성전자 계열이겠죠. 그리고 DDR5향 기판 업체 순으로 선호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좀 좋지는 못했지만 역시 시장에서는 상당히 반도체 쪽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역시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어려웠지만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팔로우업을 해보면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의외로 시장이 많이 급락했는데 일부 미용기기 관련주가 급등했죠. 최근에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 중에 원텍과 제이시스메이커를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오늘 원텍과 제이시스메이커를 급등을 했고 비율 같은 경우도 뭐 플러스권에서 그래도 일부 강보합 정도로 이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3월에 뭐 러시아, 태국, 대만, 일본 다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고요. 뭐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한 수출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1분기 일부 종목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평가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3월 22일 날 비올이 이제 실퍼맥스 관련된 중국의 NMPA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상당히 관련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쪽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 종목이 역시 원텍과 제이스 메디칼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이 부분들 때문에 현저히 중국과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이 전혀 안 된 주가 수준은 상당히 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코멘트를 했는데요. 의료미용 분야에서 단일 아이템이 국내 단일 시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급이 되면 한 1,500억 정도까지는 단일 회사가 매출이 급하게 성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그 이후부터는 트렌드 변화나 경쟁 강화로 인해서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고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단식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품목을 출시해서 또 다른 매출원을 확보를 하거나 또는 뭐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대형 시장을 진출하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이제 모든 길은 삼성증권에 따르면 미국으로 통하는데 글로벌 시술 건수가 1년에 한 3,380만 건 정도가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약 740만 건이 미국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미국 시장이 포지션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곳보다 허가 장벽이 높은 시장인데 이 미국 쪽에 관련된 쪽에서 수출을 하거나 미국 시장에서 선점을 하는 회사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여기에 따라서 또 25년, 그러니까 2025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울세라가 미국 쪽에서 특허가 만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 미용기기 업계에서는 새로운 북미 시장의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시기가 내년도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미용기기업 관련된 밸류에이션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순수 미용기기 평균 업종들의 평균 밸류에이션 PER은 20배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됩니다. 근데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 평균 이상은 역시 이제 클래시스가 평균 이상을 받고 있죠. 클래시스가 25.6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대장주죠. OPM,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고요. 거의 30배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이제 피크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율이 최근에 급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22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원텍 같은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평균 이하는 역시 이제 APR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 리서치 정도 되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PER이 13배 정도밖에 안 되죠. 파마 리서치는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평균 이하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제이시스 메디칼 부분은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던 회사인데 갑자기 최근에 떨어져 있다. 그 반면 비율은 계속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다가 최근에 리레이팅 되면서 22배까지 올라왔고 크레시스는 잠시 디레이팅 되었다가 다시 전고점 밸류에이션을 트라이하는 중이다. 그리고 원텍은 작년 말부터 디레이팅 됐다가 최근 다시 반등 중에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하나증권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역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시장 가지고 한 1,500억까지는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렇게 큰 시장을 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제이시스 메디칼은 하나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해외 매출,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81.2%로 거의 수출이 대부분입니다. 국내 내수는 2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굉장히 적합하다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포텐자 같은 경우도 사이노쇼와 파트너십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지금 덴서티도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 최근에 급락한 이유가 이 루트노릭이 사이노쇼를 인수하면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팽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실제 MOQ 그러니까
제스메칼 관련된 부분에서 사줘야 될 사이노쇼의 공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줘야 될 공급 물량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75대 정도인데 작년에 400대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팽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이노쇼가 더 많이 사주는 것으로 계약이 됐다는 거고요. 2025년에는 500대 이상으로 MOQ가 되어 있기 때문에 25년도까지 개런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노쇼가 과연 제이스메이커 포텐셜을 보일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이노쇼는 직전까지 대규모 적자를 내던 회사였고 제이스메이커의 포텐자 때문에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한 회사입니다. 포텐자를 버리기에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급락한 것은 조금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급락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덴서티 같은 경우도 지금 포텐자, 덴서티 누적 합계가 장비 판매량이 23년 1분기에 2,434대에서 지금 작년 4분기까지 3,430대 지속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신제품도 덴서티 아주 비싼 제품이죠. 미국 파트너사 리빌 레이저를 통해서 올해 7월까지 MOQ 사줘야 되는 그 물량, 기본 물량을 150대 수준 확보를 했고 과거 포텐자의 성공사를 고려한다면 덴서티 MOQ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북미 쪽의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본다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포텐자와 덴서티 합계 누적 장비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죠. 물론 이거는 제이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시스나 원텍 등등도 이게 평가하면 대부분 다 이런 그림이 대부분 다 나옵니다.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싼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이제 북미뿐만 아니라 중국 진출도 지금 하나증권에 따르면 제이슨 메이칼이 중국에 진출 허가가 되는 기대가 된다는 건데 작년 4분기에 현지 아이메이커라는 회사와 10년간 계약을 했죠. 아이메이커는 중국의 최대 미용기기 회사입니다. 상장사고요.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차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그 써마지가 중국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침스 RF 시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덴서티가 아마 같은 길로서 충분히 침투율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따라서 하나증권에서는 올해 제이스메이칼의 올해 실적 기준 PER이 13배 수준으로 뭐 굉장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주춤하는 것이 지금 비율과의 뭐 약간 특허 소송 때문에 제이스메이칼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이스메이칼이 작년에 이 특허 소송 관련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변호사 비용이 작년에 연간 40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차라리 패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면 오히려 변호사비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만약에 극단적으로 패소를 한다더라도 이 특허 소송 관련된 특허 관련 로열티가 이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비율과 제이스메이칼은 양해각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기술 관련된 양해각서가 유일하게 있는 회사가 제이스메이칼입니다. 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결론적으로 영향이 미친다면 제이스메이칼은 상당히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죠. 물론 소송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4월 말쯤에 일단 예비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켜볼 것 같고요. 아마 예비 판정 나오면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택도 오늘 많이 올랐죠. 원택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16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싸기 때문에 같이 제이스메이칼과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무튼 뭐 상대적으로 지금 PER이 싼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운과 에너지주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뭐, 또,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출렁거리는 모습이 좀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WTI 기준 85.15달러 거래를 마감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흥황해운이나 대한해운, 그 다음에 H&M, 텍노로직스, 동방, KCTC 이렇게 해운 물류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이제 흥구석유나 GS, 그 다음에 GSE, 대성에너지 등의 일부 에너지주도 올라왔죠. 물론 뭐 S51도 같이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 10월 이후로 처음으로 브렌트유가 89달러를 기록했다 평가를 하고 1월 말 정육세트에 대한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했었는데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강해서 수요가 좋을 것이라고 일단 연초부터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보고서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연초 대비 미국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고 ISM 제조업 지수도 50을 넘겼고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공급 차질 영향도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작년에도 있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시작된 유가 랠리에 대한 설명력은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로 설명하기는 조금은 근거가 낮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수요에서 나타났다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유가가 올라야 수요를 꺾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100 수준 정도가 아닐까 판단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유가 수준은 어느 정도 패드에서 연준에 의해서 용인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 달러는 조금 강해져서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강하지는 않지만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이고 결코 $100 이상의 유가를 감당할 만큼 그렇게 경기가 엄청나게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평가를 했고요. 따라서 유가가 작년처럼 $120 수준까지 오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유주 상승 여력도 이제는 높지 않은가? 왜냐하면 거의 이제 $90 선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유주나 에너지주 이걸 뭐 다 끝났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했고 최근 좋았던 수요 대비해서는 정제 마진이 등격류 위주로 하락한 상황인데 현재 수준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휘발유 위주로 다시 한번 정제 마진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도 이제 2분기로 접어들면 드라이빙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나 가솔린 쪽 가격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수출 제한권 그리고 낮은 글로벌 휘발유 재고 등을 포함한다면 아마 5월 정도까지는 정제 마진의 상승을 역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유주는 동종 섹터 대비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아직은 정유주에 대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한다고 이제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정유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에너지주들은 뭐 중소형주들이 더 잘 움직이죠. S-오일이 뭐 탑픽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구석유나 뭐 이런 중앙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요. GSE 이런 종목들, 대성에너지 이런 중소형주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역시 오를 때는 더 핫하고요.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리니까 또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2차전지 쪽입니다. 2차전지가 오늘 양극재도 그랬고 별로 좋지를 못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 1분기 차량을 38만 6,810대를 인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좀 띄워드릴까요? 네, 요 자료입니다. 그래서 모델 3와 모델 Y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만들기로는 41만 2,376대를 만들었지만 이 딜리버리가 이렇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수준이고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45만 7천 대 크게 밑도는 수준이죠. 그러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역성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은 팬데믹 초기인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인데 43만 3,371대로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생산량도 12.5%나 감소를 했죠. 지난 분기에 생산됐지만 고객에게 인도되지 않은 차량은 46,561대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는 1분기 부진 요인에 대해서 첫 번째 프리먼트 공장에서 모델 3 신모델 생산 램프업 진행 중이다. 그리고 홍해 이슈에 따른 부품 수급 차질이 있었고요. 우회 운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부품이 좀 제대로 조달되지 못했다는 거고 방화 공격에 따른 베를린, 그러니까 기가 베를린의 생산 차질 등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편 3월에 사이버트럭 미국 판매는 1,009대 정도로 1분기 판매 2,803대로 생산성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부분들도 다소 가이던스보다 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약간의 테슬라는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드릴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거지만 이거 같습니다. 지금 24년 쪽을 보세요. 이 표에서 2024년을 놓고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지금 가이던스가 197만 대 정도가 되죠. 200만 대가 안 되는 가이던스가 나온 거예요.
원래 200만 대 훨씬 이상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있었거든요. 추정치가. 컨센이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평균 가이던스가 197만 대로 200만 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기준으로 테슬라 쪽에 다소 조금 수치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고, 테슬라 쪽이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2차전지 쪽에 약간의 수요의 둔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도 4.9%, 리비안도 5.2%, 루시드 그룹도 3.5%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도 1분기 부진한 차량 판매 지표를 발표했고요.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30만 114대로 작년 4분기 대비 42%나 줄었다라고 비야디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보다도 더 악화된 수준이죠. 굉장히 잘 팔고 있었던 비야디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비야디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세계 1위를 또 자리를 내주게 됐는데, 서로 뭐 더 나쁘냐 덜 나쁘냐에 따라서 1위가 차리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별로 좋지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좀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어디냐면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쪽의 자료인데요. 이 스마트한 주식 투자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테슬라만의 쇼크이지 않느냐, 나머지는 굉장히 좋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료를 본다면, 자, 1분기 미국의 신차 판매는 약 전년비 5.6% 증가했던 자료이고요. 올해 1분기 미국의 EV 판매는 약 29만 5천 대로 전년비 15% 증가했고, 1분기 미국의 EV 판매는 전반적으로 23년 1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23년 1분기 미국 EV 판매는 25만 7천 대로 상당히 또 그때보다도 지금 24년 1분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YY 15%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1분기 미국의 EV 판매, 테슬라를 제외하면 전년비 3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만 좀 부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EV가 수요가 망가졌다 보기에는 다소 조금은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밀셋증권에서 3월에 미국 판매량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요. BEV 같은 경우는 전년비 6% 증가, 그리고 PHEV는 34% 증가, 그리고 HEV는 31% 전년비 미국 시장에서 증가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랜드별로 한번 볼까요? 포드가 전년비 3월 달에 338% 증가했고요. 기아가 151% 증가했습니다. 현대차가 79% 증가했고, 리비안이 74% 증가했고요. 아우디가 마이너스 0.3% 소폭 하락했고, 테슬라가 14% 하락했고요. GM은 23% 하락했고, 폭스바겐이 37% 하락했고, 뭐 여러 가지 아우디를 포함한다면 폭스바겐은 23%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드나 기아, 현대차, 뭐 리비안, 뭐 이렇게 등등 포함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수요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은 테슬라만 꺾인 건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냥 미국 시장의 수요가 안 좋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도 전기차의 치킨 게임을 하면서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다라는 평가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 테슬라의 1분기 판매 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테슬라가 1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쇼크가 불가피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결국은 20에서 25%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판매 자체가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판매 부진이 가격 인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하가 답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FSD 등의 뭐 자율주행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삼성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일은 4월 17일 장 종료 후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자,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네,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 자료 좀 띄워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를 하기를 임기 첫날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이 트럼프의 전기차 허풍이라는 코멘트를 장중에 냈는데요. 그 IRA는 법안이어서 의회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기에 따라서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의원들이 찬성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천문학적인 민간 투자를 되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트럼프가 즉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 연비 규제와 페널티 등의 행정명령 정도 수준인데 전기차 보조금 수용 위한 행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까다롭게 수정하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 시에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자체를 폐지한다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유진투자증권 창구가 2차전지 섹터에 관련해서 특히 양극재 업체에 대해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보수적으로 보는 하우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이야기는 허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 자료를 좀 띄워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차전지를 나쁘게 볼 거냐? 자, 이게 EV 볼륨스 데이터라는 쪽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인데요. 수요가 좀 떨어져서 이게 절대 수치로는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점유율만으로 본다면 제일 아래쪽에 보십시오. 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2월 지표를 보시면 CATL, 비아드, 그 다음에 LG 에너솔루션, 삼성 SK는 오늘 보시면 자, CATL이 점유율이 좀 빠졌고요. 비아드도 좀 빠졌죠. 근데 LG 에너솔루션이 1월달 9.8에서 13.5%로 MS가 대폭 꽤 반등했죠. 삼성 SI도 5.2%에서 6.4%로 한 달 만에 MS가 올라왔고 SK온도 4.4에서 5.8%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의 셀 3사가 점유율이 2월달 기준으로 본다면 1월 대비 꽤 많이 반등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너무 이렇게 불안에 떨지 마시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유리기판 관련주죠. 특히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오늘 필옵틱스, 역시 필옵틱스하고 YC캠 두 종목이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착수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인텔에 이어서 AMD까지 CPU 양대 산막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외 소재 부품 산업에 대대적인 변화가 또 예상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AMD는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유리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테스트에는 어떤 회사에 들어갔느냐 관련해서는 일본의 신코 그리고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ATNS 그 다음에 국내에는 삼성전기 등이 참여했다고 파악됩니다. AMD가 지금까지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와 유리기판 관련 협업을 이어오면서 이번에 협력사를 좀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유리기판 도입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시도로 이제 풀이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특히나 올랐죠. 역시 이제 종목은 SKC, 삼성전기, LG이노텍인데 그와 관련해서 필옵틱스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YC캠 이런 종목들도 오늘 부각이 일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입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역시 화장품입니다. 최근에 1분기 화장품 수출의 역대 최대 소식 이야기되는데요.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서는 역대 최고 수출 금액이죠. 이 부분에서 K뷰티가 아무래도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품목별로 보면은 스킨, 로션 등 기초 화장품 수출액이 10억 2천만 달러로 44.4% 차지했습니다. 역시 최근에 제가 방송 중에 미국 쪽에서 스킨케어 비중이 30%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아 쪽의 스킨케어 비중이 한 50에서 60% 정도 아시아 쪽은 많이 바르죠. 근데 미국 쪽이 스킨케어 쪽을 많이 안 발랐던 국가였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스킨케어 쪽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역시 K뷰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한류 열풍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싶고 스킨케어 가운데 또 일부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지금 선크림까지도 상당히 많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립스틱과 매니큐어 등의 색조 화장품이 3억 6천만 달러 비중 15.5% 그리고 마스크팩 등의 미용 제품이 2억 4천만 달러 10.4% 기록했죠.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6억 1천만 달러로 가장 많긴 했습니다. 근데 많이 빠졌죠. 과거보다는. 여전히 중국 수출이 가장 컸고요. 미국이 3억 8천만 달러, 일본이 2억 4천만 달러, 베트남이 1억 5천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좀 띄워드리면 한국 화장품 수출이 왼쪽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와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회색 실선이 있는데 이게 수출 증가율인데 역시 플러스권에서 계속적으로 증가율이 나오고 있죠.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한국 화장품 수출 국가별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중국이 비중이 거의 50에서 60%까지 차지했다가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한 25% 정도 따르고 있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미국과 일본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남아도 꽤 고개를 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쪽으로 수출 비중이 분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관련된 화장품 업종들이 미국향 수출이나 일본향 수출 그리고 동남아 수출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데 결국 이러한 근간에는 아마 인디 브랜드들이 역시 근간에 있다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세화 PNC, VT, 아이큐어, DYD, 오가닉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 일부 화장품들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이제 V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올리브영의 대항마가 다이소라고 할 정도로 이 VT 관련된 이 리들샷 이쪽이 또 우리가 이렇게 다이소 쪽에 입점이 되면서 상당히 좀 핫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VT도 꽤 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더군다나 세화 PNC 같은 경우는 뷰티 브랜드 모레모 두바이 5성급 초호화 호텔 입점 성공 소식 때문에 세화 PNC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죠.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약진이 확실히 올리브영 등을 포함해서 국내 인디 브랜드의 약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들을 화장품 섹터까지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이렇게 마감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으시면서 관련된 스터디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I see you.